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규 교수입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의 장점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교재를 이제 수업 자료를 위주로 한 내용은 이제 인공지능의 미래와 관련해서 부정적인 면이 많이 부각됐는데 조금 장점 분야에 대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점에 대해서 좀 우리가 공부를 하고 또 남은 자료는 또 다음 시간에 하면 되니까 단점에 대해서도 또 앞으로 할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찾은 자료를 한번 같이 보면서 얘기를 나눠봅시다. 여기 두 로봇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주선에 있는 모든 인간을 죽이려 하고, 다른 하나는 인간을 위해 일하면서 인간을 닮고 싶어 합니다. 미래의 인공지능은 착할까요? 아니면 악할까요? 인간을 죽이려 하는 악마 같은 인공지능이 나타날까요? 천사 같은 인공지능이 자유를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SF 작가들은 예전부터 이런 문제를 다뤄왔습니다. 이와 관련된 영화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영화를 준비할까 하려다가 그러면 또 시간이 너무 길어지고 해서 간단한 영화 얘기가 중간에 나오긴 합니다만은 오늘은 영화보다는 다양한 분야에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또 약간의 단점도 소개가 됩니다만 주로 장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송은주 작가의 책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는 변하는 세계를 SF 문학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SF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세계를 상상으로 그려내는 사고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면서요.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에서 소개되는 다음 두 SF를 통해 인공지능의 미래를 상상해 봅시다. 먼저 같이 볼 SF는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진 아서 클라크의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제가 사실은 수업 시간에 다루려고 준비는 했었습니다. 좀 영화는 오래됐습니다만 오래됐다고 해서 현재 우리가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와 연관이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는 큐브릭 감독이 영화화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도 자료는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책에서 잠깐 소개가 되니까 같이 한번 봅시다. 우주선 디스커버리호에 5명의 대원이 타고 있습니다. 의식을 지닌 인공지능 컴퓨터 HAL 9000도 같이 타고 있죠. The 9000 series is the most reliable computer ever made. No 9000 computer has ever made a mistake or distorted information. 단조로운 여행이 이어지는 도중 인공지능 HAL이 통신 안테나에 이상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두 대원이 안테나를 확인해 보았지만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인공지능 HAL은 이 탐사선의 전체 시스템을 관리하는 중앙 통제 컴퓨터입니다.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래는 인간의 컨트롤 하에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게 문제가 되면서 일어나는 이야기죠. 그래도 자꾸만 안테나에 이상이 있다고 말하는 HAL. 급기야 지구와의 통신이 두절되는 사태까지 일어납니다. 두 대원은 HAL에게 다른 의도가 있다고 의심하면서 HAL의 기능을 정지시키기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를 알아챈 HAL이 반격에 나섭니다. 통신을 재개하려고 나간 대원 하나를 캡슐과 충돌시켜 죽입니다. 동면 중엔 새 대원도 죽여버리죠. 마지막으로 남은 보호먼만이 간신히 HAL의 기능을 중지시키는 데 성공하죠. HAL은 탐사 성공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원들을 무차별 살해하는 독보적인 악역 캐릭터입니다. HAL이 만들어 놓은 인공지능에 대한 공포는 터미네이터의 스카이넷, 매트리스 등으로 이어지죠. 인공지능이 가져올 미래가 이처럼 비극적일까요? HAL이 미쳐버린 이유는 모순된 명령 때문입니다. HAL은 탐사의 진짜 목적을 두 대원에게 숨겨야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동료 대원들의 질문에도 대답해야 했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모순된 명령을 내린 지구와의 교신을 끊어버리든가 아니면 진실을 숨겨야 하는 대상인 대원들을 제거하는 것뿐이었습니다.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는 인공지능이 아기를 갖고 인간을 해치려 한다는 것이 오해라고 말합니다. 인공지능은 어디까지나 주어진 목표를 이루기 위해 행동할 뿐이라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인공지능을 만들 때 그 안에 우리 인간이 프로그래밍 하죠. 어떤 프로그램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 어떤 한계를 설정하고 그런 어떤 정해진 한계를 벗어나지 않도록 또 정해진 어떤 법규, 인간을 해치지 않는다든지 뭐 어떤 정해진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그렇게 프로그래밍화합니다. 그죠? 그래서 그 프로그래밍화된 대로 따라야 되는 게 인공지능이니까 어떤 방금 여기서 말한 것처럼 그 두 가지 명령의 어떤 모순점에 도달했을 때 그때 이제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사실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해치는 것이 아니고 그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부득이한 경우에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인공지능에게 인간을 행복하게 만들어 달라라는 목표를 설정했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행복이란 친구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거나 연인과 데이트를 하는 등 다양할 것입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최단 시간 내에 인간을 가장 크게 행복하게 할 방법을 찾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24시간 내내 행복만을 느끼도록 행복을 관여하는 뇌 특정 부위에 전극을 꽂아주는 식으로 목표를 달성할 것입니다. 이때 이 인공지능을 악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알고리즘으로 작동하는 인공지능에 우리는 인간의 관점을 투사하고 인공지능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의인화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은 사악한 존재가 아니라 정해진 목적을 추구하며 모순을 감당하지 못하는 존재일 뿐입니다. 이런 편견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더 올바르게 인공지능을 설계하고 관계를 설정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 204를 맞은 사나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바이센터니얼맨에는 너무나도 착한 인공지능이 나옵니다. 자, 이제 로빈 윌리엄스입니까? 돌아가신 배우가 나오죠. 헐리우드 배우. 그래서 이 영화도 조금 오래됐습니다. 1999년이죠. 그래서 이 영화도 사실은 원작은 책입니다. 작품을 영화화한 거죠. 자, 아마 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마틴의 집에 가상 로봇이 배달됩니다. 마틴의 둘째 딸 어맨더는 가상 로봇에게 앤드루라는 이름을 붙여주죠. 어느 순간 앤드루는 자신에게 공기폴로 만드는 재주와 창조 욕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마틴은 앤드루를 대표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통해 앤드루가 수익을 낼 수 있게 해줍니다. 로봇이지만 재산을 소유할 수 있게 된 앤드루는 자신의 신체를 인간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꾸는데 돈을 투자합니다. 몇 년이 지나고 앤드루는 가족을 위해 계속 봉사하겠지만 자유를 달라고 마틴에게 말하죠. 결국 앤드루는 역사상 최초의 자유 로봇이 됩니다. 그 후로도 앤드루는 인간이 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갑니다. 인공장기를 개발하는가 하면 결국에는 자신의 수명을 제한하기까지 하며 인간과 같은 권리를 얻고자 하죠. 작가 아시모프는 앤드루를 인간을 닮고 싶어하는 인공지능으로 설정함으로써 사람들이 기계에 대해 갖는 두려움, 공포를 없애려 했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에게 의식이 있다면 인간과 같은 권리를 줘야 할까라는 질문을 사람들에게 던졌죠. 권리를 인정해주는 하나의 기준은 감정을 느낄 수 있는가입니다. 하지만 로봇에게 여러 감정을 느끼게 만드는 것은 복잡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감정은 신체를 통해 체현되기 때문입니다. 절대 부서지지 않는 티타늄으로 만들어진 로봇은 사람과 같은 공포나 고통을 느낄 수 없습니다. 프로그래밍으로 두려운 척을 할 수 있을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정말 이러한 로봇을 원하는 걸까요? 로봇이 불길이 치솟는 화재 현장에서 무서워서 들어가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최근 로봇에게 감정을 부여한다는 SF의 공상은 매력적이지만 감당하지 않아도 될 온갖 골칫거리가
따라올 위험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렇죠. 인공지능 로봇과 인간이 동일하다면 그 무슨 구분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해주고 인간의 어떤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게 인공지능이 만들어진 목적인데 인간과 똑같이 생명이 유한하고 똑같이 두려움을 느끼고 이렇게 돼버리면 인공지능의 어떤 장점이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미래의 어느 순간 우리는 우리와 다른 존재들을 마주할 것입니다. 감정을 지닌 인공지능, 기계를 몸에 이식한 사이보그, 기계의 의식을 업로드한 기계 인간까지 기계 의식을 업로드한 인간, 자, 뇌를 그대로 브레인 업로드라고 저번에 제가 얘기했죠. 사람의 신체는 죽고 뇌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건데, 그 이제 트랜센덴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 있을 때 한번 준비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존재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당신은 왜 인간입니까가 소개하는 여러 SF 이야기를 통해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공존하면 좋을지 사고 실험에 참여해 보세요. 체크림이었습니다. 자, 이두 권의 책을 토대로 아마 인공지능의 조금 장점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뤘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을 응용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 한 5분짜리라서 제가 찾아봤는데 잠깐 같이 봅시다. 교육방송에서 이러한 인공지능이 우리 주변의 생활에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가 간략하게 살펴보자면은 익숙한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우선 내비게이션이 있겠죠. 지도 앱을 통해서 원하는 목적지를 찾아갈 때 효율적으로 빠르게 길을 찾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게 되는 내용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 쓰이고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의식을 안 하고 그냥 쓰고 있는데 이게 다 인공지능의 일부 기능들의 단편적이지만 일부 기능들의 하나입니다. 그죠? 꼭 로봇으로 만들어져야 인공지능 완전체는 아니죠. 예.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여기에도 여러 가지 많은 고려할 사항들이 있고요. 인공지능은 그런 일들을 매우 빠르게 효과적으로 수행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늘 활용하고 있는 거여서 사실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걸 거의 의식하지도 못하는 그런 분야가 되겠죠. 온라인 쇼핑몰에 가시면은 내가 관심 있는 상품을 볼 때 밑에 이 상품을 보신 다른 고객들께서는 이런 것도 보셨습니다 라면서 추천을 해주기도 하고, 혹은 아무런 상품을 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내가 봤던 기록을 바탕으로 고객님 이런 거 한번 보시지 않겠습니까? 라고 추천을 해주는 기능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도 전부 이제 인공지능이 한다는 겁니다. 빅데이터를 자료로 활용해서 연관되는 모든 지식을 검색해가지고 최적화된 자료를 같이 연계해서 링크해서 전달하고, 이게 다 인공지능이 굉장히 빠른 시간에 하는 일이죠.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또한 역시 인공지능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역시 너무나 익숙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렇게 놀라운 우리가 일이라고 생각하지 의식을 않는 못하죠. 평소에. 금융 상품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예를 들면 어떤 회사의 주식을 얼만큼 구입을 해야 되는지, 언제 사고 언제 팔 것인지, 어떤 펀드를 가입할 것인지, 이런 금융 상품을 고르고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인공지능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도 지금 정권거래와 관련해서 주식도 그렇고 이런 직업 분야 종사자들이 이제 일자리를 잃게 될 거라고 하죠, 앞으로. 실제로 미국 뉴욕 정권거래소에서 많이 잘렸어요. 구조조정 많이 됐습니다. 인공지능보다 못하는데 고용할 이유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분야도 역시 우리가 직접 사람과 통화 안 하더라도 이제 이런 지식을 얼마든지 이제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제 제일 확률이 높은 쪽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정보를 우리가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보다 더 훨씬 낫죠. 예. 로보 어드바이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컴퓨터 프로그램이 어떤 금융 상품을 언제 구입하고 언제 팔 것인지를, 언제 판매할 것인지를 다 결정을 해주는 거죠. 상당히 똑똑하고 도움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에 대해서도 아마 많이 얘기를 들어보셨을 겁니다. 사람이 직접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차가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사고도 내지 않고 원하는 목적지까지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기술인데
현실적으로 쓰이는 데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기술 자체의 완성도는 이미 상당한 수준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깊이 있는 응용 분야를 보자면은 병원에서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는 데 활용되기도 합니다. 보통 영상의학이라고 하죠. CT나 MRI 같은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상태를 촬영한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보고 질병이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할 때 경험이 많은 의사 선생님께서 하실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컴퓨터가 그 영상 자료를 보고서 어떤 질병이 있을 확률이 얼마다라는 판단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이제 사실은 제일 정확합니다. 왜냐하면 정확한 그 자료들이 누계된 자료들을 활용해서 분석해서 이제 알려주니까 우리 사람은 기억력이 한계가 있고 뭐 경험이 많은 분도 수술하다가 또 이제 나이가 들면 실수할 수도 있고 그 전날 어떤 뭐 과음을 했다든지 해서 그 뒤에 어떤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사람이라면 실수할 수 있는 게 사람 아닙니까? 그게 인간이죠. 근데 인공지능은 절대로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아주 정확하고 피곤하면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게 아주 이제 의학 분야에서 이런 정보 전달뿐만 아니고 수술에서 지금 가천대학교에서 스위치 왓슨 수술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활용이 된다는 겁니다. 점점 이제 인간의 고유의 영역을 대체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신문기사 같은 경우에도 때로는 컴퓨터가 알아서 작성을 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는 지진이 상당히 빈발하는 곳입니다. 잦은 지진이 있는데 그런 지진들이 사실 아주 큰 지진의 경우에는 매우 중요하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겠습니다만 작은 규모의 지진은 일일이 다 사람들이 모니터하고 그거를 기사로 쓰기는 힘든 일이겠죠. 근데 그러다 보니 일정 수준의 지진에 대해서는 지진계에서 들어온 데이터를 바탕으로 자동으로 그 지진에 해당되는 신문기사를 써주는 프로그램이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까지 나온 분야들을 한번 쭉 순서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림하고 작곡은 빠져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해서는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순서대로 쭉 늘어놓은 걸 보시면은 아마도 대체적으로 흐름을 보자면은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위쪽에 나온 것들은 우리가 익숙하게 생각하고 컴퓨터가 당연히 그 정도 할 수 있지라고 받아들이는 것일 텐데 점점 아래로 내려가면서 뭔가 조금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아니 저런 것도 컴퓨터가 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어느 정도 단계에 가면은 사람이 안 하면 왠지 불안하고 뭔가 두려운 약간 속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가지는 것도 있을 겁니다. 이 절대적인 단계로 나눌 수는 없겠습니다만 여기 나와 있는 분야를 정리를 해보자면요. 아래로 갈수록 우리가 인공지능이 한다고 했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것들의 본질을 보자면은 뭔가 어찌 보면 좀 더 창의적이라고 할 수 있는 어찌 보면은 인간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고유의 영역으로 점점 컴퓨터가 그 지평을 넓혀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자, 여기 이제 응용 분야와 관련해서 사실은 더 있습니다만 핵심 분야만 몇 개 꼽은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교육과 우리가 지금 교육을 배우고 있지만 교육과 관련된 분야 인공지능이 어떤 도움을 주는지 한번 봅시다. 한 남자가 법정에서 자기 나라의 교육을 고소하고 있습니다. I call school to the stand and accuse him of killing creativity, individuality, and being intellectually abusive. He's an ancient institution that has outlived his usage. So, Your Honor, this concludes my opening statement, and if I may present the evidence of my case, I will prove it. Proceed. Exhibit A. Here's a modern-day phone. Recognize it? Here's a phone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Stay with me. Here's a car from today, and here's a car from 150 years ago. Big difference, right? Well, get this. Here's a classroom of today, and here's a class we used 150 years ago. Now, ain't that a shame? In literally more than a century, nothing has changed. Yet you claim to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But with evidence like that, I must ask, do you prepare students for the future or the past? 남자가 말한 대로 오랜 기간 동안 교육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00년이 지났지만 학생들은 여전히 책상에 앉아 같은 곳을 바라보며 비슷한 말을 받아 적고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 안에 정해진 양을 공부해야 하고
학생들에겐 등급이 매겨지고 있습니다. 마치 공장에서 나오는 제품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학생의 미래를 준비하려면 교육은 어떻게 변해야 할까요? 미래 교실의 풍경은 어떤 모습일까요? 여기 두 교실이 있습니다. 1반의 담임은 인간입니다. 2반의 담임은 인공지능입니다. 1반의 학생은 40명입니다. 2반의 학생은 1명입니다. 1반은 아침 9시에 수업이 시작됩니다. 종소리에 맞춰 40분 수업을 듣고 10분 쉬는 시간을 가집니다. 각 수업에는 진도가 있습니다. 평균적인 학생이라면 따라올 정도지만 몇몇 학생이 진도를 따라오지 못합니다. 하지만 수업은 별일 없이 계속 진행됩니다. 2반의 등교 시간은 자유입니다. 학생은 가장 공부가 잘 되는 시간에 집중이 잘 되는 장소로 가서 태블릿을 켭니다. 태블릿에는 인공지능 선생님이 나옵니다. 인공지능은 학생이 부족한 부분을 파악해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강의와 문제를 만들어줍니다. 학생은 언제든지 쉬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개념을 완전히 이해하면 인공지능은 수업을 마칩니다. 일반 학생은 매달 시험을 봅니다. 점수에 맞추어 등급이 나옵니다. 1에서 9라는 숫자가 찍힙니다. 2반 학생의 목표는 모든 개념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다 이해했다면 그 과목을 마스터했다는 인증서가 나옵니다. 무엇이 더 인간적인 수업일까요? 당신은 어떤 반에서 공부하고 싶으신가요? 인공지능이 교육의 미래를 바꾸어 놓고 있습니다.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수십만 명의 학생을 가르치는 인공지능 선생님을 만든 회사가 바로 한국에 있습니다. 예, 한국에 있답니다. 저도 처음 알았어요. 여러분도 처음 알았죠? 예, 한번 들어봅시다. 이 회사는 인공지능 기술을 최초로 교육에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대학생이라면 모두가 한 번쯤은 쳐본 시험, 토익을 인공지능 선생님이 알려줍니다. 이 선생님은 학생에게 가장 먼저 문제 30개를 풀게 합니다. 그 결과로 학생의 전체 예측 점수를 알려주고 부족한 부분을 알려줍니다. 어떤 개념에 취약한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알려줍니다. 그 뒤 취약 개념에 관한 문제를 다시 풀게 하고 정말 필요한 강의만 제공합니다. 인간에게 교육받지 않는 인간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뿐만이 아닙니다. 장기를 인공지능에게 배워 프로 대결에서 29연승 돌풍을 일으킨 사람이 있습니다. 이 프로 기사는 이제 중학교 3학년 학생입니다. 일본 학생. 그는 인공지능과 수천 번 대결하면서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공부했습니다. 그와 대결한 다른 프로 기사들은 그가 실수하지 않는 기계화한다는 평가를 내립니다. 이런 인공지능 선생님에게는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세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맞춤형 교육입니다. 그러니까 학생한테 맞추는 거죠. 지금 우리 교육 방식은 모든 학생에게 맞출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이, 예? 그죠? 학생들마다 사실은 개인마다 수준이 다 다르고 능력도 또 조금씩 다 차이가 있는데 그게 일일이 맞출 수 없다는 겁니다. 예? 대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프라인 때 수업할 때면 예를 들어서 외국어 수업을 하면 그 외국어를 알고 있는 그 지적 능력에 대해서 학생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좀 밑에 기초가 부족한 학생한테 맞추면 또 그걸 이미 다 알고 있고 조금 더 높은 지식을 요구하는 학생한테는 맞지 않고, 또 반대로 너무 높은 그 많은 양의 그 외국어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은 그렇지 못한 학생이 또 불만이 많겠죠. 그래서 이게 한 반에 똑같이 몇십 명을 모아놓고 한다는 것이 이게 사실은 효율적인 방식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맞춤형 교육이 굉장히 사실은 효율적이다. 인공지능으로 하면 따로 뭐 선생님들 월급 주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비용도 절약할 수 있으면서. 선생님은 1대1 교육을 한 번에 한 명밖에 할 수 없지만 인공지능은 수백만 명을 동시에 1대1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그 과정을 통해 인공지능은 스스로 학습해서 더 좋은 선생님이 되어갑니다. 인공지능 선생님은 학생에 대한 모든 것을 기억하기에
학생이 어떤 개념이 부족한지, 다음에 알려줘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연결식 교육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오늘 배운 것이 다른 것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칸 아카데미의 살만 칸은 책 나는 공짜로 공부한다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장 효과적인 학습 방법은 한 개념에서 다른 개념으로 이어지는 주제를 가로지르는 연결을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교실에서의 교육은 교과목을 구분하고 이어져야 할 개념을 분리해서 가르친다. 인공지능이 교육에 있어 큰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인간은 영어를 명사, 동사, 시제, 수일치 등등으로 나누어 놓습니다. 인간이 인식할 수 있을 만큼 묶어서 가르치기 쉬울 만큼 구분 짓습니다. 그리고 모든 학생에게 동일한 목차를 제공합니다. 하지만 인공지능에게는 정해진 목차가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학생의 특성에 맞게 개념들을 재가공하고 연결합니다. 칼로 자르듯이 목차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개념을 연결 지으면서 사람은 인지하지 못할 만큼의 정교한 강의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학생 자신보다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더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죠? 학생의 부족한 부분을 잘 파악해서 관리한다는 것. 이건 지금 우리 현 교육 시스템에서는 이건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분야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 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학생들이 이제 뭐 자퇴도 하고 또 어떤 일부는 홈스쿨링 집에서 자가학습하는 학생들도 있고 이랬는데, 그래서 이런 게 앞으로 미래 사회에서는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인공지능을 이용해서 이 교육 분야에서 혁신을 이뤄야 된다. 그게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떤 문제를 풀게 해야 학생의 점수를 가장 크게 올릴 수 있는지 알고 어떤 강의를 제공해야 학생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는지 아는 것이죠. 세 번째는 눈치 보지 않는 교육입니다. 학생들이 사람보다 인공지능을 더 편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죠. EBS 다큐멘터리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Are non-judgmental. They don't care if we made a mistake. Many times, as a student, when we make a mistake, the teacher tells us, "Oh, you did something wrong." 그렇죠. 우리가 항상 남하고 비교한다든지 이렇게 말할 때 제일 자존심 상하고, 인간이 감정의 동물이니까 이런 데 영향을 받고 주눅도 들고 이 학습하는데 오히려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런 걸 안 하죠. 그런 말을 안 합니다. 그죠? 선생님은 사람이니까 자기도 모르게 또 이런 말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입장에서도 이런 게 사실은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인공지능의 장점이 이런 데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You can try harder, and we all cringe when we get this kind of feedback. So many students are afraid to raise their hand and say the right answer because they're afraid from the negative feedback, or they're afraid from their friends laughing at them. Now, if they made a mistake and they're working with the robot doesn't care. The robot is not going to tell them, no, you're bad, right? 살만 칸의 책에도 같은 이야기가 나오죠. 교사의 존재가 학생들의 사고를 마비시킬 수 있다. 학생은 교사를 실망시키고 싶지 않기 때문이다. 학생은 평가를 두려워한다. 인공지능 선생님은 우리가 실수를 해도 성적이 낮게 나와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학생은 두려움이나 창피함 없이 인공지능이 내주는 질문에 답합니다. 인간보다 기계가 더 따뜻할 수 있습니다. 학생이 개념을 익히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리든 인공지능은 옆에서 기다려주죠. 다시 무엇이 더 인간적인 수업일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해진 진도에 맞추어 공부를 해야 하고, 개념들은 분리되어 있고, 점수에는 등급이 매겨지고, 실수할까 눈치를 봐야 하는 수업일까요? 아니면 학생 개별 속도가 존중되고 개념들이 서로 연결되며 점수가 아닌 이해도에 초점이 맞춰지고 마음 편하게 질문하고 시험을 치를 수 있는 수업일까요? 한때 교육의 평등이란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으로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새로운 개념의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방금 말했다시피 모든 사람이 똑같은 수준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근데 물론 똑같은 수준의 교육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받아들이는 수용자, 학생들이 똑같은 수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똑같은 수준이 아닌데 똑같은 수준으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수준으로 가르치면 어떤 수준의 특정 수준에 맞는 학생들에게만 그게 수용되는 거고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들은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개인 학생 개개인의 초점을 맞춘 이 AI 인공지능 수업이 훨씬 더 인간적이고 어떻게 보면 더 민주주의적인 그런 수업 방식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학생 개개인의 특성에 맞는 교육, 각자의 속도에 따라 이루어지는 교육이 가능해지고 있습니다. 더 인간적인 방법으로, 더 우리의 뇌에 맞는 방법으로 교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무작정 모든 문제를 푸는 공부가 아닌 자신에게 맞는 방식으로 정말 필요한 문제만 풀며 공부하는 학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렇다고 교사가 사라지진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것입니다. 격려, 상담과 같은 감정적인 측면을 보살필 것이고 토론식 교육이나 문제 해결식 교육을 이끌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의 도입은 오히려 교사들이 학생들의 인간적인 면모에 집중하게 해줄 것입니다. 그렇죠. 이제 교사의 역할은 하나하나 가르치는 것보다 전체적으로 관리하고, 그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토론식 교육이나 문제 해결식 교육 이런 거 이제 인공지능이 이제 하지 못한 부분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그죠? 매니지먼트 이 부분을 이제 교사들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사 직업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고 물론 좀 줄어들겠지만은 그렇다 하더라도 완전히 사라지진 않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상호 보완적인 어떤 역할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지금 오늘 이 내용은 앞으로 우리 미래의 교육에 대해서 시사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인간적인 교육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인공지능 토익 선생님을 만든 회사는 앞으로 영어 외에도 점차 다양한 교육에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할 것이라 말합니다. 오늘은 인공지능으로 토익을 공부했다면 몇 년 뒤에는 수학, 과학을 넘어 음악, 미술, 체육까지 인공지능 선생님한테 배우는 시대가 오진 않을까요? 책그림이었습니다. 예, 이것도 책에 나온 내용인데 아주 괜찮은 내용이네요. 그리고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날씨가 굳은 날씨라든지 학교에 등교할 수 없을 때 꼭 그 학교에 가서 또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죠? 온라인으로 인공지능과 대화하면서 수업을 할 수 있고, 그죠?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간이 30분이 조금 넘었는데, 자, 일단 오늘은 여기 이제 여기까지 마칩시다. 또 막 너무 길게 하는 것보다 우리 조금씩 나눠서 하면 되니까, 그죠? 그래서, 인공지능과 관련해서, 자, 아마 오늘 마지막에 한 교육 분야가 저는 굉장히 좀 더 인상적인데, 앞으로, 저희 집에도 이제 너뚱이 7살짜리가 있지만, 걔들이 이제 미래 학교에서 수업 받을 때는 방금 그런 식의 수업이 이루어진다면 참 좋겠다라는 저는 개인적 바람이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학교에 가고 싶고 온라인으로 또 수업도 듣고 싶고 자기가 공부하고 싶겠죠.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자기 능력에 맞지 않는데 따라가기 힘든 그런 교육보다는 그죠? 학생한테 맞춘 교육, 그 맞춤식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저는 공감이 가네요. 자, 오늘 일단 이 정도 인공지능의 장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우리 자료를 계속 공부하든지 아니면 인공지능의 또 단점에 대해서도 물론 영화에서 많이 나왔지만 또 우리가 너무 낙관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수고 많았습니다.